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5살이 되어버린 호래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의 인연 이후 그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고 살고 있는데요. 제가 돌 때부터 혼자 키운 제 딸이 제 삶의 유일한 낙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여행 다니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나름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남들보다는 이곳저곳 여행을 자주 다녀봤습니다. 저는 여행지라면 산, 계곡, 바다 가리는 것 없이 놀러 다녔어요. 저에게 충격을 안겨준 그 여행을 가게 된 것은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였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청춘에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행을 계획한 일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다녀본 여행과는 다른 조금 색다른 여행을 원했고 우연히 TV에서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섬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외딴 섬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 집도 몇 채 없고 하루에 딱 한 번만 배를 타고 육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저의 휴양지에 도착했을 때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 그리고 초록색 섬이 저를 반겨주었죠. 울퉁불퉁한 흙길을 걸어 10여 분 걸어가니 제가 예약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딱 상상하던 모습의 옛날 집이었어요. 그 집은 식사를 제공하며 숙박할 방을 내어주는 민박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민박집이 아니라 정말 시골에 있는 흙으로 지은 옛집이었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시원한 공기를 쐬고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둘러볼 때쯤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부터 보름 동안 숙박하기로 하신 분 맞죠? 예.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갓 20살을 넘긴 듯한 앳돼 보이는 그 여자는 제가 쓸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황토방이네요. 네, 방이 아늑하죠? 좀 작은 것 같아도 남녀 둘이 눕는 데는 문제 없어요. 네? 저 혼자 왔는데요. 알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나이는 몇 살이고 무슨 일 해요? 천천히 물어보세요. 저 서울에서 왔고요. 나이는 24살이에요. 그쪽은요? 전 21예요. 직업 뭐예요? 아직 학생이에요. 대학생? 네, 아직 졸업 못했어요. 여행 끝나면 다시 복학하려고요. 멋지네요, 대학생. 뭔 수다들을 그렇게 떨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수찬이라고 합니다. 숙식비는 나한테 주면 됩니다. 예. 주인장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턱과 볼에 검은 수염이 덥수룩한 산적 같은 남자였어요. 햇빛에 그을려 불그스름한 피부에 깊게 패인 주름이 그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는 사실은 나중에 그가 자신을 42살이라고 소개할 때서야 알게 되었죠. 살가운 여자와는 다르게 주인장은 무척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초면부터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그의 인상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그의 앞에서는 무언가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숙박비를 정산한 후 섬 주변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섬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느라 무척 바쁘게 지냈어요. 어릴 적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모험이랍시고 놀던 기억이 나서 이곳으로 여행 온 것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죠. 해가 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가니 서너 시간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있더군요. 뭐 하세요? 병어 구워요. 오늘 병어를 잡았거든요. 와, 이 선아 씨가 직접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 말고. 사장님이요? 그런데 사장님이랑은 무슨 사이세요? 삼촌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6살부터 저 거둬주신 분이에요.
아이, 삼촌이구나. 네. 그런데 삼촌은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수찬 씨도 제가 삼촌이라고 했던 말 하시면 안 돼요. 삼촌과 조카 관계인데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는 걸 싫어하는 삼촌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상에 올라온 생선 구이를 먹고 방 안에 들어 누워 쉬고 있었어요. 시골이라 그런지 해가 빨리 지더군요. 밖에는 불빛 한 점 없어서 온통 새카맸어요. 저는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짤막하게 기록하며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선아 씨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노크나 기척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이, 무슨 일이에요? 밤에 출출하실까봐 요깃거리 좀 가져왔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수첩에 적어 놓는 게 습관이라서요. 뭐라고 썼는지 봐도 돼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제 수첩을 들여다보더군요. 그녀의 몸이 제 몸에 밀착되었고 저는 긴장이 되었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여자와 한 공간에 단둘이 있는 게 무척 떨렸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꽃향기가 절 흥분시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힐끔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하얗고 긴 목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의 말소리가 들려왔죠. 주로 산에 올라가시는구나. 거기에서 뭐 재미난 거 본 거 있어요? 재미난 것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죠. 숲에 혼자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산에 진짜 재미있는 거 있는데 내가 알려줄까요? 그게 뭔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알려줄게요. 아이, 사람을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이라뇨. 그래야 더 재밌죠. 그리고 이제 삼촌 올 시간 다 돼서 저는 이만 나가봐야 돼요. 그녀는 여운을 남긴 채 방에서 나갔고 저는 밤새 그녀의 향기를 떠올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녀의 하루를 지켜보기로 계획하고 툇마루에 앉았어요. 그녀는 시골 안악들이 입는 긴 치마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주인장은 통발을 들고 바닷가로 가려는 것 같더군요. 오늘은 집에만 있을 거요. 아, 글쎄요. 아직 딱히 뭐 할지 생각을 못해서. 집에만 있을 거면 나랑 같이 물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아, 물고기요? 저 낚시 잘 못하는데. 낚시도 해봐야 실력이 늘지 않겠소. 소처럼 누워있지만 말고 따라오시오. 주인장은 제게 낚시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면서 빨래를 널고 있는 선아 씨와 저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어요. 아무래도 그녀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는데 제가 집에만 붙어 있으려니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마지못해 주인장을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선아 씨가 한 손으로 치마를 잡아 올리며 제게 보란 듯이 속살을 보여주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다시 휙 앞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빨래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오늘 낚시하러 가지 않았으면 저 여자와 함께 누워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어느 새벽 한참 곤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만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그녀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그녀가 제 입을 손으로 막고는 겉옷을 벗더군요. 아주 얇아서 속이 다 비치는 슬립을 입은 그녀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 위로 올라왔어요. 아마 그 순간이 되면 어느 남자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주인장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을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를 식힐 겸 산으로 향했죠.
초록색 숲에는 누런 흙길이 깔려 있는 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원래는 흙길만 밟고 올랐던 산을 그날은 초록색 풀만 밟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내려올 길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웬 오두막 같은 게 나오더군요. 길도 없는 숲 한가운데 오두막이라니 여기에도 사람이 사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근처엔 물을 퍼올리는 작두 펌프가 있었고 오두막 안에는 이불 한 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주변으로 나리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었어요. 꽃이 오두막 주변을 빼곡하게 두르고 있어서 꽃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고 있었죠.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기였어요. 바로 그녀에게서 나던 향기였습니다. 혹시 선아 씨가 쓰는 별채인가? 근데 왜 이불이 놓여 있는 거지? 알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만 산행을 멈추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 길목에서 나오는 주인장과 그녀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 어디 가세요? 아, 우리 갈 데가 있어서. 이 밤중에요? 길도 잘 안 보이는데. 저녁 밥상은 방 안에 넣어뒀어요. 식사하시고 마루에 내놔주세요. 주인장은 선아 씨를 앞세워 발길을 재촉했어요. 어딘지 불편해 보이는 선아 씨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녀의 손에는 하얀 수건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딜 간 걸까 곰곰이 생각하며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몇 술 뜨다가 이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낮에 보았던 그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이상하게 나쁜 기분이 들었고 그곳에 가면 그들을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급한 걸음으로 산을 올라갔는데 오두막에 다다르자 그곳에서 옅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건 불빛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간드러지는 소리도 새어나왔죠. 저는 급한 숨을 몰아쉬고 숨을 죽인 뒤에 오두막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오두막을 이루고 있는 나무 틈 사이로 그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 둘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죠. 문을 박차고 저 짐승 같은 놈을 발로 차버리고 싶었지만 그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끼어드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되짚어봤어요. 저는 짧은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발길을 돌려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밥상 위에 생선 눈알만 바라보고 있다가 보니 그들이 집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주인장은 연신 흠흠거리며 목 끓는 소리를 냈고 선아 씨는 방으로 들어갔는지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내다보니 안채 쪽 방 불이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발 아래 밥상을 밀어두고 방불을 껐어요. 그날 본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도무지 잠이 안 오더군요. 방 안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기를 서너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은 순간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켜 앉았죠. 누구세요? 저예요. 밥상을 안 내놓으셨길래. 그런데 밥을 거의 안 드셨네요. 아,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날의 선아 씨는 분위기가 평소와 좀 달랐어요. 평소에 나를 은근히 유혹하던 대범한 모습의 그녀는 어디 가고 어딘지 처량해 보이고 풀이 죽은 모습이었죠. 저는 밥상을 들고 나가려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두막, 내가 아까 본 거 뭐예요? 그녀의 손이 떨려왔고 그녀는 수치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변했어요. 어차피 떠날 사람한테 진실은 말해서 뭐해요? 주인 아저씨랑 당신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그런 일도 없었어. 마음대로 생각해요. 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만만해 보여요? 버젓이 주인장이랑 사랑하는 사이면서.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금과 착취겠죠. 나도 원해서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 남자가 날 구속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고요. 선아 씨의 몸이 떨려왔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삼촌이 자신을 맡아서 키워주었다고요. 그리고 그녀와 3년 정도 함께 살았을 때부터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더군요. 그 남자로부터 도망치려고 이 섬에서 몇 번이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저 좀 여기서 구해주면 안 돼요? 이 섬에서 나가기만 해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녀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고 그녀를 이곳에서 당장이라도 끄집어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계획을 짰어요. 다음 날 저는 산으로 올라가 캐리어에 있던 짐을 모두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장에게 예정보다 일찍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주인장이 나를 이상하게 여길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조 사장님, 저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내일이라도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뭐요? 내일?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러시오?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말해보시오. 솔직히 이 집에 일 생겼다는 거 거짓말 아니오? 예? 놀라는 거 보니 내 생각이 맞구만. 그게 무슨... 하여간 도시 사람들은 이런 섬에 오래 있질 못한다니까. 처음에야 힐링이다 뭐다 잔뜩 기대해서 오는데 한 3, 4일만 지나도 좀이 쑤시나 보. 안 그렇소? 솔직히 집에 일이 있어 가는 게 아니라 이 섬에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가는 거 아니냐고. 예. 뭐 그렇죠. 내일 배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짐 싸놓고 기다리쇼.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거친 길을 따라 배 타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마다 짐이 더 많아진 것 같네. 우리 집에서 뭐 훔쳐가는 거 아니야? 예? 깜짝 놀라기는. 그 총각 놀리는 재미가 있구만.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뭐 있겠소? 있는 거라고는 괭이에 남만 있는데. 예. 아무튼 다음에 또 놀러 오시오. 그나저나 이 기집애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보여. 아까 산 쪽으로 올라가던데요. 나물 캔다고. 그럼 살펴가시오. 난 이만 가볼 테니까. 저는 배에 짐을 실은 뒤 배가 출발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아 씨 말대로라면 선장은 물론 이 동네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도망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그녀가 무사한지 확인했어요. 더운 날씨에 그녀가 질식하는 건 아닌지 오는 내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탈출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를 화장실에 놔둔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라고 한 뒤 버스표를 2장 끊었어요. 워낙 터미널이 작고 협소해서 손님도 거의 없었던 터라 버스표 2장 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버스표 내어주는 직원이 제게 버스표를 내어준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직원이 어디로 전화하는지 흘낏거리며 쳐다보았죠. 네. 여기 터미널인데요. 짜장면 2그릇 갖다 주세요. 양파 빼고 단무지만 많이요. 네. 저는 행여나 그녀를 데리고 옹게 걸려서 터미널 직원이 주인장에게 전화를 거는 줄 알고 시겁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버스 시간에 맞춰 그녀의 얼굴을 스카프로 감은 뒤 저의 까만 선글라스를 씌워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를 좌석 안쪽으로 앉히고 10여 분이 흐른 뒤에야 버스가 출발했어요. 그 짧은 10여 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밥을 좀 먹은 후에야 안심이 되더군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절 도와주셔서요. 아이, 뭘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갈 곳 있어요?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제가 서울 땅에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길에서 며칠 묵으면서 일할 곳 찾아봐야죠. 길에서 잔다고요? 아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길에서 자요. 게다가 선아씨 같이 젊고 예쁜 사람이 길에서 자면 누가 어부가도 안 이상하다고요. 제가 예뻐요? 네? 아이, 그게 그러니까 길에서 잘 거면 그냥 우리 집에서 자요. 수찬 씨 부모님이랑 사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 뭐 집이야 구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선은 이 돈 받아요. 이 돈 받고 여관에서 며칠 지내고 있으면 내가 지낼 곳 알아볼게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저는 대학교 근처로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억지를 부려서 자취방을 얻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취방에 들어간 돈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갚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나오게 되었어요. 서울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작은 원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그녀는 곧 식당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대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의 신혼생활 아닌 신혼생활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제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저는 그 밥을 먹고 학교에 갔고 그녀는 제가 학교에 간 사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아무래도 함께 살다 보니 서로에게 감정이 더 깊어져 뜨거운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기업에 입사를 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저에게 큰 축복이 찾아왔어요. 그녀가 임신을 한 일이었죠. 저는 부모님께 그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아라서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음씨만큼은 따뜻한 사람이라며 그녀를 소개했어요. 부모님은 대학 공부까지 마친 제가 고아 출신의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죠. 수찬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를 만나. 네가 지금 아직 어려서 여자 볼 줄 모르는 모양인데 엄마 생각에 선아는 좀 아닌 것 같다.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누굴 닮아 이렇게 여자 보니 눈이 없는 건지. 이 세상에 좋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애랑 결혼하겠다고 부모 앞에서 기를 쓰고 그러냐. 자기 인생 자기가 정하는 거니 더 이상 말 안 하마. 부모님은 선아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제 결정을 따라는 주셨어요. 아마 아이가 없었으면 더 많이 반대했을 것 같았는데 뱃속의 아이 덕분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인지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차 무렵에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은 후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제 결혼식에 찾아와 축하해 주었고 새로 구한 신혼집에 초대해 집들이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아이를 가진 후로는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로 집에서 아이하고만 지내다 보니 종종 심심해하곤 했어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나도 좀 나가서 놀고 싶은데 맨날 우리 똥강아지가 붙어있으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나 너무 답답해. 에이, 그래?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애기 볼 테니까 자기는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정말? 정말 그래도 돼? 자기도 좀 쉬어야지. 근데 나 돈 하나도 없는데?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그래. 정말? 여보, 너무 고마워. 저는 그렇게 선심 쓰듯 아내에게 자유 시간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멋진 남편의 멋진 아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나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화장은 점점 진해지고 귀가하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기까지 했죠. 자기야,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술 냄새.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 좀 마셨어. 당신 서울에 아는 친구도 없다면서 어디서 이렇게 마신 거야? 나이트. 나 시골 총구석 출신이라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봤지. 당신 적당히 놀아. 우리 애도 생각해야지. 알겠어. 미안해, 여보. 시골에서만 나고 자란 아내가 도시 문명을 즐길 기회까지 박탈하는 건 너무하다 싶어서 나이트 가는 것 한두 번 정도는 참고 넘어가 주었어요. 사실 아내의 이런 일탈을 눈감아준 이유는 아내도 저의 회식을 단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특히나 술 마시는 회식이 잦았어요. 회사가 끝나고 1차로 한 잔 한 후에 2차도 가고 가끔씩은 3차로 저희 집에 와서 동료들과 한 잔 걸치곤 했거든요. 그럴 때면 아내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제 술상을 모두 받아다 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에 아내의 작은 일탈들을 그냥 넘어가 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회사의 친한 동료들과 함께 3차로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술상 좀 내와줘. 어머, 진호씨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수연이는 자요? 네, 그럼요.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었는데요. 형수님, 저희도 왔거든요. 진우 선배만 챙기지 말고 저희한테도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언제 진우 씨만 챙겼다고 그러세요. 다들 앉으세요. 얼른 술상 내올게요. 아내는 제 회사 동기인 박진우와는 좀 더 친근하게 대하곤 했습니다. 진우는 제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긴 데다 집안 배경도 좋아서 그런지 꾸미지 않아도 귀티가 흐르는 남자였죠. 우리 회사 사람들은 그를 귀공자라 부르곤 했어요. 그런 그에게 아내가 관심을 갖고 더 살갑게 대하곤 했습니다. 그날은 술을 거하게 마셔서인지 술이 많이 취했고 저는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어요. 그 사이 몇몇 후배들은 집으로 간다고 돌아갔고 진우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죠. 제가 조는 동안 아내는 진우의 말동무가 되어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후로 진우도 아내도 시야에서 사라진 채 아침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내는 아이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진우는 언제 갔는지 모르게 신발장에 신발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저를 불편해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달라진 분위기에 갑자기 제 아내와 그 친구가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설마 둘 사이에 연분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기분 나쁜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그가 내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김수찬, 이따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잠깐 올라와. 그의 사뭇 진지한 표정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라간 옥상에서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마누라가 널 꼬신 게 말이 돼? 그 여자 애 엄마야. 우리 수연이 엄마라고. 그리고 내 마누라가 뭐가 아쉬워서 널 꼬시겠냐? 야, 너 혹시 나한테 자격지심 있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는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말해봐. 도대체 우리 마누라가 너한테 어떻게 했길래 네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오는데? 진우의 말에 따르면 제 아내가 은근히 자신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몸짓, 손짓, 눈짓들이 아무리 봐도 자신을 유혹하는 거랍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자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한 채로 이야기는 엉성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그날 아내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당신 진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진우씨? 그야 멋있고 좋은 사람이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당신 혹시 진우 좋아해? 그럼 진우씨 좋아하지. 당신이랑 친한 동료잖아. 갑자기 왜 그래? 그런 감정 말고 진우를 남자로서 좋아하냐고.
당신 술 마시고 왔어? 갑자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당신 와이프잖아. 내가 당신 말고 누굴 좋아해? 나한테 당신뿐이야. 진우 씨는 당신이랑 친한 동료니까 잘해준 것뿐이고. 왜? 진우 씨가 뭐라 그랬어? 아니야. 아무것도. 저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해대는 것도 자존심이 상해 대화를 중단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가 슈퍼에 갔다 온다며 나간 후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사라진 일이었죠. 저는 실종 신고까지 하고 아내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아이를 맡긴 뒤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고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중 집에 모아두었던 현금과 이사 가려고 돈을 모은 통장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죠. 그 후로는 경찰들도 아내가 가출한 게 확실한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더군요. 그로부터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나를 떠난 후로 6개월간은 폐인처럼 지냈어요. 부모님들은 저를 만날 때면 제 걱정 반, 그녀에 대한 원망 반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관상이 사람 홀리는 여우같이 생겨서 마음에 안 들더니 결국엔 이렇게 사고를 치고 가네. 제 자식까지 버려두고 간 여자, 이제 그만 잊고 네 인생 살아라. 수연이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저는 회사를 이직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딸린 자식이 있으니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더군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는 저의 이런 가족사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알고 있었죠. 새로 옮긴 회사의 사장은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곤 했어요. 저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워낙 회사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니 자연스레 구설수의 내용을 알게 되곤 했죠. 이번에 사장님, 새로 바뀐 애인 얘기 들었어? 왜? 뭔데? 김 팀장이랑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여자를 사장님이 뺏었대. 김 팀장 애인? 20대 아니었어? 사장님이 50대인데 나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알아? 김 팀장이 결혼하기 전에 그 애인을 사장님한테 소개해줬는데 그 여자가 사장이랑 잤다는 소문이 나서 김 팀장이랑 깨진 거잖아. 그리고 그 여자는 사장님 세컨드 자리 차지한 거고 사장님이 꼬신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먼저 사장님을 꼬셨다는 얘기가 있어. 대박이지? 김 팀장 훈남에 집도 좀 잘 사는데 뭐가 아쉬워서 50대 아저씨 세컨드 아니야? 왜? 요즘 여자들 중에 일부러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만 노리는 여자도 있다잖아.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재산 다 마누라 거 되는 건데 어찌 보면 남는 장사지. 뭐 아무튼 그 애인이 지금 사장님 마누라 자리까지 노린다는 소문 있어. 그 여자 보통 여씨가 아니래. 그렇게 남자를 잘 홀린다더라. 이번 회사 행사 때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남자들을 홀리고 다니냐. 얼굴이나 좀 봐야겠다. 그리고 행사 날이 되었을 때 저는 사장님의 애인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올린 머리를 한 그녀가 사장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토록 제가 찾던 바로 제 와이프였어요. 그녀도 저를 보고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회를 틈타 그녀를 행사장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구석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죠.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니? 당신이 보는 그대로지. 나 사장님 애인이야. 수연이 버리고 나가서 고작 한다는 게 바람 피우는 거야? 수연이는 잘 있지? 그 더러운 입으로 수연이 이름 부르지 마. 뭐 그래. 안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할 참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나네. 우리 서류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나 이제 곧 사장님 와이프 될지도 모르는데 서류상 깔끔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조만간 연락할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데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사장님도 너 이런 여잔 거 알고도 만나는 거야?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 다들 자기만의 욕망이 있고 난 내 욕망대로 사는 것뿐이야. 당신 사장도 마찬가지고. 아내는 저를 뒤로 하고 다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제 앞에서 꼴리는 기색 하나 없이 당당하게 말하고 걸어가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저런 여자를 엄마라 둔 제 딸아이가 불쌍한 따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하루 종일 그 여자 생각만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곰곰이 되짚어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를 처음 만났던 곳이 떠올랐어요. 저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간 곳은 여전히 똑같은 그림처럼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민박집으로 올라가 주인장을 찾았어요. 그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아주 무서운 눈으로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요? 남의 여자 데리고 갔으면 잘 먹고 잘 살 일이지. 주인장은 그날 제가 한 모든 일을 아는 눈치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무래도 그 기집애가 이 집어를 못 고친 모양이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보다 그 여자 정체가 대체 뭡니까? 주인장은 술상을 내오더니 푸념 섞인 말투로 그 여자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동네에 아주 예쁘게 생긴 매춘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젊은 어부와 눈이 맞았고 예쁜 딸아이를 낳았답니다. 젊은 어부는 자신의 전 재산인 배를 몰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오곤 했는데 어느 날 그 배가 폭풍우에 휩쓸려 대파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버려둔 채 다른 남자를 만나서 떠났대요. 그는 딸아이를 키우는 것이 버거웠는지 어느 날 도박에 손을 대었고 결국엔 빚을 크게 지고 말았답니다. 그 딸아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돈 많고 혼자 사는 호래비에게 주었답니다. 돈을 받고 딸을 판 것이었죠. 그 남자는 딸을 판 돈으로 도박 빚을 탕감했고 남은 돈마저 모두 도박으로 날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 딸을 데려간 게 바로 주인장이었고 그 딸이 바로 선아라고 했습니다. 주인장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집안 살림해주는 살림꾼으로 집으로 들이게 되었는데 그녀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서 감정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려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유혹은 날로 심해져 갔고 결국 그녀가 19살이 되었을 때 둘은 부부가 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에 겨웠소. 나처럼 못생기고 나이 많은 남자를 사랑해주는 젊은 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에 겨웠지. 하지만 민박집에 남자들이 오고 가면서 그녀가 다른 남자들에게도 눈을 돌린다는 걸 깨달았소. 먹고 살려면 민박집 운영을 안 할 수도 없었고 결국엔 몇몇 남자들이랑 오두막에서 해선 안 될 짓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후로는 그녀가 선 밖을 못 나가게 감시하게 되더군. 결국엔 자네가 내 마누라를 데려갔지만. 그러면서 주인장은 꾸러미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건 제가 그날 뒷산에 묻어두었던 제 짐들이었어요. 비가 많이 온 다음 날 이 자네 물건들이 이렇게 다 흙 밖으로 나와 있더군. 왜 제가 그런 짓 한 걸 알면서도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이 발정난 고양이 집으로 데리고 오면 뭐해? 어차피 또 나갈 텐데. 나는 이제 혼자가 좋수다. 저는 꾸러미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그날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었는지 무척이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주인장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는 요물이야. 한 남자로는 만족을 못하는 요물. 게다가 순진한 얼굴을 해서는 이 돈 욕심도 많아. 자네가 왜 여기에 왔는지 말 안 해도 알겠구만. 그 여자는 그냥 잊으시게. 나처럼. 다음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거는 그 섬에 묻어두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순순히 이혼해주면 제 집에서 가져간 통장과 현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런 아내와 더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아이를 위해서 더더욱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녀는 빨갛게 찍힌 도장 자국을 보며 빨간 입술을 위로 올리며 미소를 띠고는 돌아갔어요. 몇 달이 흐르고 그녀가 사장과 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장님이 애인이랑 헤어졌대. 와이프 밀어내고 결혼한다고 소문 파다하더니 갑자기 왜? 사실 사장님 와이프가 이 회사 실질적 소유잖아. 사장님 와이프가 원래 사장님 사생활 간섭 안 하는데 이번 세컨드가 자기 자리 넘보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사장님 자리에서 밀어버리고 사모님이 회사 운영하기로 했나봐. 사장님은 그동안 여자들이랑 놀아난 걸 귀책 사유로 이혼 절차 들어간다는데? 대박! 그럼 이제 사장님 바뀌는 거야? 그럼 애인은? 그 여자 낙동강 오리알 된 거지. 그러게 넘볼 걸 넘봐야지. 사람은 욕심이 과해도 문제야. 그냥 사장 옆에 세컨드로 있었으면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는 건졌을 텐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사모님에게 호되게 맞고 강남에 집까지 탈탈 털린 채 이 구역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 속이 후련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성화로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싫다고 몇 번이나 거부했는데 어머니가 생떼를 부르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선짜리였죠. 선보러운 여자가 머리를 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걸 볼 때마다 저를 꼬시려는 가벼운 여자로 느껴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어머니는 자기 체면 생각 안 하고 행동했다고 저를 나무라셨고 저는 더 이상 제게 여자 소개해주지 말아달라고 당부드릴 뿐이었죠. 그 후로는 어떤 여자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껏 딸아이만 키우며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제 아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며 철저히 조기 교육을 시켰어요. 6살 때부터 성교육도 확실히 시키고 인성교육 동화를 보여주며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묻어내 애를 썼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고 있는 딸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 아이가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었네요. 저는 회사도 옮기고 계명도 해서 제 흔적을 지우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제 아내를 만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건 제 아내의 검은 물이 제 딸에게도 물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두 사람이 앞으로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